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 서로 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죠. 김윤기, 김태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개편 이전의 프로그램 타이틀이 좌빨로트, 스콜로트였는데요. 이제 대선도 지났고 해서 다시 원래의 그 마이너 위치로 돌아오신 두 분을 위해 프로그램 타이틀을 변경해봤습니다. 오늘은 선거철만 되면 늘 등장하는 화두죠. 복지. 그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혼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대전 충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 모닝 이슈. 대전 충청 지역 최고의 언론인,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한 독설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이슈 당사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개편이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입니다. 먼저 지난 대선 때 중앙당에서 발탁되어가지고 심상정 후보 유세를 위해 전국을 누볐고 다 그 쓰임을 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귀향 온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팟캐스트 욕망의 아이콘입니다. 개편 이후 첫 방송 녹음 후 자신이 혹시 방송이 늘지 않았냐고 들뜬 마음을 금치지 못했던 마음은 청년인데 나이는 중년인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남자입니다. 네, 지난 그 대선 때 두 분이 되게 그 선거운동하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두 분 혹시 출마하실 의향들이 있으신지요? 뭘 더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대통령 선거 심상정 후계자? 이야, 멋있다. 어쨌든 뭐 이게 갔다 오기 전보다 멘트가 좋아져서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뭐 지금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의향이 아직은 모르겠다. 뭐 그 정도로 우리 예.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어떠세요? 글쎄 뭐 저는 이제 뭐 한번 나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갔다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작년에 전살 각오로. 혹시 두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콜업 받으실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예, 불러주셔도 점점점. 아, 저희는 가능성 없어도 정의당은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불러주면은 아, 가죠.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방송을 듣자 하니 김윤기 위원장님이나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이제 진보와 보수 시각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본인도 직접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장 우리 그 패널분들의 거물 같아요.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당에 소속된 원내제 3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보다는 훨씬 정당 파워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이저하고 마이너 중간쯤 메이너 정도로 얘기를 해보죠. 이분 이력도 화려해요.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전 사장 출신. 아, 사장님 오셨어요. 두 분은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시켜주질 않으셔갖고. 이분이 또 사장 재직 시절에 시티즌이 K리그 챌린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얻어가지고 클래식으로 그러니까 1부 리그로 승격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정치 이력도 화려합니다. 네. 거쳐간 정당이 뭐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이름을 하다만 아, 잠시 있었어요. 잠시. 그냥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에 가신 적 있죠? 아, 예,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좌파 정권의 무능함에 좌절함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새누리당으로 가신 적도 있죠. 아, 예, 믿습니다. 그리고 양당 기득권 세력의 정치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자평하면서 국민의당으로 가셨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제 대변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 국민의당 손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당 대전시당 서구갑 김세환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파일럿이니까 그 분량을 알아서 챙기시고요. 하는 거 봐갖고 고정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역시 잠시 머무르다 가실지를. 아니, 잘생겼다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세 분이 딱 모였는데 우선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가지고 요즘 정치권에 좀 화두가 되는 얘기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서 정식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불거졌던 이야기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인사 검증 5대 원칙, 그중에 위장 전입 관련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5대 원칙 참 좋죠. 좋은데, 대한민국 현실상 위장전입과 그 노문 표절, 요거는 좀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저희는 깨끗합니다. 라고 저희는 깨끗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이번에 좀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더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 5대 인사 원칙이 저는 제시됐다는 것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이 땡겨진 대선이잖아요. 이게 뭐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선인데 이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뭐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뀌거나 여당의 이름 바뀐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정치 개혁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일찍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인선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생겼고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위장 전입 자진 신고 기간이라도 가져서 이게 좀 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라거나 뭐 이제 자녀의 뭐 이렇게 학교 때문에 그랬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면 좀 뭐 어쨌든 다른 문제들은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유연하신데? 그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들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첫 걸음에 대한 국무총리 인선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5대 그 원칙에 대한 발목이 잡혀 있다. 근데 이것은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도 봐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첫 출범에 8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국민들의 여론을 좀 살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아닌 처음에 좀 시작할 때 힘을 실어주는 모습에 의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줄줄이 있을 그 장관들에 대한 인선도 좀 그런 시선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을 총리의 인선 기준을 한번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동향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발언이 우호적인데요? 그다음 네.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대변인께서 뭐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이다 뭐 이런 식까지 발언을 하시고 나서 이현주. 네. 나중에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주시겠다 호남 총리 뭐 그런 거 작용한 겁니까 당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쨌든 호남의 중심에 있는 당이고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민들에 대한 그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그렇지만은 여론을 생각해야 된다. 이낙연 총리 카드가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빼도 어쨌든 박도 못하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민의당을 겨냥한 카드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문제도 중요한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없는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럼요. 있을 텐데 특히 뭐 이제 홍석현 전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인걸 뭐 부패비서관 그다음에 박형철 부패비서관 이런 분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보다 훨씬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인사청문회 국면에 가려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증이나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당연한 말씀. 저는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소지와 이제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관련된 거는 그 법에 저촉되는 건 맞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이었는데 주소를 어디다 둘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걸릴 수 있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아까 김인기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자녀의 그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거, 뭐 농지 절대 농지를 해서 이렇게 땅을 사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구분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긴 다 하고요. 좋은데 5대 원칙을 왜 내세우셨냐고 그러면. 5대 원칙 같은 걸 있어야죠. 원칙을 지키시던가 말하지 말던가. 지향점이 있고 그 지향점 안에서 어떤 세칙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론화됐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드 관련해 갖고 내기가 추가로 배치됐다는 거가 보고 누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사드 좋아하시잖아요. 사드를 안 좋아하는 거죠. 사드 얘기를 좋아하는 거죠. 사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내기 누락 이것도 문제지만 그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었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들도 다들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권한대행 체계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갖고 온 것 자체가 문제고 이 내기 문제도 뭐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네 어쩌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보고서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지금 당선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서 자꾸 피해 가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당선이 되셔서 사드를 철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 들어온 것들에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힐 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늦게 받은 것도 사실은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떠나서라도 사드를 철회해야 하는데 이 철회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 보고 누락을 했다는 것들을 끼워넣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화두를 건드렸으니까 선거 때 쓰셨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명쾌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사드? 전략적 뭐 선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우리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또 국민들에 대한 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북한에 대한 정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선거 때의 입장이었고요. 또 당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조금
반영해서 당론이 어느 정도 바뀐 건 사실입니다. 모호한데. 찬성이 안 돼. 상황이 바뀌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네, 네. 의견으로는요. 네. 진행을 하셔. 궁금해서. 현재 상황에선 찬성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군기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뭐 보고상의 어떤 누락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군기 잡기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군대가 들어요. 생명하복이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기 잡는 거잖아, 지금. 사드의 효용성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러한 전략적 무기가 들어옴에 있어서 국방부가 제대로 모르고 소외됐다라는 거는 분명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사드 미사일을 갖다 놨는데 환경 영향 평가도 안 거쳤고 어떤 부대 기반 제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판 한가운데에 불이 나게 미사일을 갖다 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 환경 평가는 법적으로 이제 제한된 게 있잖아요. 그 미사일이 효용성을 있게 쓰이려면은 부대 안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대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 공사 현장에 미사일부터 갖다 놨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고. 아니, 환경평가는 그 제곱 면적이 있어요. 그 이상 안 넘으면 안 해도 돼. 아니 미사일이 원래 부대 생기고 딱 한 달 마지막에 딱 오는 게 순서지 어떻게 공사판에 미사일 먼저 갖다 놓냐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색깔론이나 북한의 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한테 보고 체계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런 거야말로 국기문란이 아닐까. 이거는 진영 여부를 떠나가지고 효용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한 거하고 사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면 돼요. 우선 우리의 주제는 복지입니다. 오늘은 각자가 생각하시는 복지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오늘의 초대 손님께서 한번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단어에서 나와 있듯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제도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과거에는 나라 뭐 외교 문제, 또 국방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줬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가 발전되고 또 그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복지의 어떤 정의를 쉽게 내리는 건 좀 그렇고요. 좀 복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딱 단순합니다. 자, 같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복지는 어쨌든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이 있죠. 이게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 뭐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인데 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복지가 굉장히 이 범위가 넓어졌다 줄어들다 뭐 이렇게 좀 불확실하긴 한데 저는 뭐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범위도 넓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복지의 부분으로 뭐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과 다른 영역들이 있을 텐데 뭐 주거, 교육 뭐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복지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 분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한국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GDP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량 뭐 1인 생산량을 따졌을 때 OECD 국가랑 비교를 또 해야지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아이 그거 꼭 그러시면 다 한국민이니까 잘 배웠습니다. 좋은 거 지적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그 세금에 대한 그 지출률이
일반 평균 OECD 국가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또 거기에 반면에 복지에 대한 재정 비율도 OECD 선진국가의 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경제 규모에 비한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중산층과 그 이상의 그 계층들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에서 지출하는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많은 풍요로움의 삶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가뜩이나 우리 국가의 복지 지출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피부로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이 마저도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사회 취약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분야별로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의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또 이러네. 전염.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평균적으로 연 한 11회, 12회 다닌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10.2회.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예,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그래서 의료복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나서나 좀 출발, 그리고 문화나 사회 쪽도 좀 출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복지가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민주노동당 2004년에 이제 부유세 얘기도 했었고, 그때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게 이제 2010년으로 오면서 민주당이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본격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 복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와 이제 GDP 대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10% 이상의 계속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럽하고 비교하면 거의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의료면 의료 하나의 그 분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딱 하나 두 개의 분야로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갈 길이 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복지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일부 분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 있다. 이런 얘기들로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봤을 때 좀 괜찮은 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 의료 분야죠, 의료 분야. 의료 관광 산업까지 할 정도의 나라가 됐으니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를 견주어 봐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만큼은 우리나라가 93년도, 7년도 또 2004년에 들어와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감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무료는 아니죠. 질병들에 대해서 이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진일보한 정책을 오랜 기간 전부터 해왔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이제서 막 화두가 던져져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제 보장률이 낮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더 올려야 되긴 하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재정 자체가 부족하진 하지만 소득 대비 비례성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 제도 중에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이진 않는데. 일단은 세 분은 그래도 공통되게 이제 의료 분야가 우리나라 복지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견주어 왔을 때 괜찮은 편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니까, 이 논란에 불씨를 당겼던 게 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예전에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인가요? 네네. 처음 이제 공약으로 걸고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걸 걸고
뭐 시장까지 그만두고 이랬었습니다. 급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급식은 보편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적 복지를 더 그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복지와 교육복지를 나눠서 보면 의료복지의 수요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교육복지의 수요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율이나 출산율을 보면 그래서 이제 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확대해서 이거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자꾸 진영 논리에 자꾸 빠져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는 보편적이어야 되지만 그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재정이라는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한 실행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머릿속의 기획 뭐 전략 이런 것들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진보적이어야 되고 그 가치를 따라야 되겠죠. 다만 이것을 실행에 옮길 때는 그래도 선별적으로 우리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급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그래서 급식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이런 어떤 재정 규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까지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이상의 고등학교까지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그런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충분할 거라고 선별적으로 지금까지 급식을 초등학교까지 해왔거든요. 물론 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교 중등교육까지는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회복지제도가 그러니까 모두 다 보편적이거나 모두 다 선별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뭐 공공부조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건 애초부터가 이게 선별적인 복지 제도로 출발한 거고. 일단 지금 교육서부터. 예.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고요. 예. 근데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는 이제 복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재정의 제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부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해마다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거냐 이렇게 따지면 급식 매우 급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김인기 위원장님은 고등학생까지 급식을 확대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신 건가요? 예,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세환 위원장님 하도 위원장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헷갈려 죽겠네. 김씨 이식이 하여튼 현재까지는 중학교는 적절한데 고등학교는 좀 더 시간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네. 김태형 부위원장님은요?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고등학교도 생각합니다. 예, 물론이고 대학교 수업료까지. 대학교 수업료까지. 예. 이거 뭐 혹시 정의당으로 당 바꿨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당 기조가 좀 그렇습니다. 교육만큼은. 예. 교육만큼은 그렇다. 급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거에는 이게 아까 김세환 위원장님께서 그 선별적, 보편적 이런 말 자체가 진영 논리로 이제 왜곡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런 화두가 나오면 정치권에서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워딩 자체가 특히 이제 보수 집단에서 그 얘기를 많이 꺼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손자랑 그 누구 가난한 집 애랑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때 새누리당을 몸담으셨잖아요. 저 그때도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럼 그때 왜 탈당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 사태까지 올 줄 몰랐지. 예전에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더 잠깐 있었어요, 이분. 이건희 회장님의 자녀분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죠. 선별적 복지를 하면 낙인주의가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랑 어떻게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똑같이 밥을 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해서 나는 무상급식에 해당되고 이건희 자녀는 무상급식에 해당이 안 되면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그 자녀가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낙인주의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아이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그런 논리는 급식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교육계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더 큰 문제는 교육 분야가 아닌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의료 복지가 우리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의료 민영화 조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른바 서비스 산업 발전 그렇죠? 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뭐 원격 의료 진로 얘기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케어가 이제 뭐 트럼프가 무산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의료 민영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료 민영화는 부분적으로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이제 의료비 재정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년에 이제 의료비로 지원받는 게 평균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고 우리가 이제 세계 고령화를 가고 있고 일본 다음에 저희 나라가 2위인데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게 되면 4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재정 지출은 더 앞으로도 확산될 건 불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괜찮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는 영리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거고 그 수익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장점인데 의료민영화를 하는 순간 이제 이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당연지정제도 사라질 거고 이제 거대 자본들이 병원들을 네트워크하기 시작해서 사업으로 벌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미국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말씀이 잠시만요. 말씀이 좀 어려워갖고 좀 쉽게 풀어줘 보시겠어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증을 가져가면 어느 병원이든 간에 사실은 이게 요즘 증 안 갖고 가도 돼요. 그렇죠. 주민번호만 얘기해도 돼요. 있으면 어느 병원이든 간에 어쨌든 이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영리병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이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당연지정제가 뭐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을 병원을 차리면 무조건 다 국민건강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S보험만 받겠다, 그렇죠. 미국에 L보험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그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세우고 나는 어떤 보험회사랑만 걸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거 너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꼭 이제 자국민 대상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영리병원 한두 개 정도 시범 케이스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트라우마다 트라우마. 팟캐스트 이름을 바꿔야겠어.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국민들께 혜택을 주는 이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의료 민영화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많이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병원 가면 다른 의료원이나 우리 국공립병원이 있지만 이미 개인 사립병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의사들 의사 면허증 있으면 자기 의사 면허 가지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의료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그것을 민영화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서 외국의 사례 그리고 외국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자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험회사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국립 이렇게 운영해왔던 의료원의 이런 권한이 이제 민간한테 넘어가면 이 민간이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데 과연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엔 또 대기업들이 큰 병원들 다 인수해 갈 거고 먹을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적자 논리 또 약육 강식의 논리에 시장의 논리에 또 빠져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어느 철도라든지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거 결국 민영화돼서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또 수익되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활성화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마저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면 재정 지출 적자에 대해서 오히려 막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 부분 재정 지출의 적자를 막으려면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더 확대하고 예방하자 얘기야. 네, 이런 아까 말씀하신 복지를 더더욱 늘려서 병원의 관리를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건강보험의 1년 수익이 한 44조 정도 되는데요. 사보험으로 지출되는 게 50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서 자꾸 문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사보험으로 나가는 이런 건강보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아까 돼요. 내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10.2회를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병원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건강해야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의료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니즈가 만약에 이빨이 아프고 뭐가 하고 좀만 더 하면 병원 자주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지금 가는 상태에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다니까요. 아니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데이터 나온 게 의료비용 재정 적자가 20년, 25년인가 파탄난다고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사보험 시장이 너무 확대되어 있고 당연히 사보험 시장은 여러 가지 비용이 그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금 88%의 가구에서 3개 이상의 의료보험들을 따로 들고 있어요. 그게 그 28만 원? 평균 2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사실 한 가구당 한 3만 3천 원 정도만 더 내면 보장률 90%에서 100만 원까지 간단 보험 말이죠. 28만 원 내면 거기서 보장성이냐 뭐냐 약가마다 다 틀리죠. 보통 반을 하든 7대 3을 하든 틀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가 틀려요? 의료보험이 사보험들은 의료보험도 보면 이게 보장소로 들어가냐 의료 특약에 대해서 얼마 금액이 얼마 다 다르다니까요. 개인이 듣는 게 그 금액을 갖다가 28만 원이다 여기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다르죠.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병원비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 지출 이거에 대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 의료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의료비의 증가를 더 높게 만들고 그 대신 돈 있는 사람은 가서 잘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아파도 좀 참아라. 네? 그런 개념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병원을 자체적으로 이제 외국한테 개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단계적으로 개방하자는 거지. 지금 당장 민영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료보험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보면 교육을 2번, 3번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병원은 조금만 아파도 아니면 조금 부족하면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생활체육 제도의 받치면 문제가 병원 안 있는 가게끔 거예요. 하는 거. 그건 김태형 제도의 부위원장님 문제인 이런 거예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요거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잠깐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말이 빠져요. 행위별 수가제인데 행위별 수가제. 예, 이제 병원에 가면 한 번 치료할 때마다 주사를 한 번 놓거나 처방전을 하나 낼 때마다 의사가 수익 구조가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환자가 계속 오게 만드는 이런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데 검사하게요. 영국 같은 데는 인두제를 하잖아요. 한 의사한테 1,000명을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1년에 1억 원,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의사가 1,000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 오는 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손해까지는 아니고 좀 번거롭겠죠. 야, 근데 질병 예방이 얼마나 몇 프로나 의사 선생님들이 돼요. 너무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돈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의료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방이 질병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김태형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의료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재정이 부족할 게 이제 예견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김윤기 위원장님, 정의당의 김윤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보험 시장이 너무 커져서 좀 사보험 시장을 줄이고 그게 그 국민들이 그 건강보험으로 낼 부담을 늘리면은 더 많이 커버리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세환, 아이고 힘들다, 세 분 계시니까 국민의당 그 위원장님께서는 의료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 누려야 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료 분야는 산업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형 부위원장님 지적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더 많이 자주 가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병원을 자주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아유 하병원 가봐요. 할머니들 얼마나 누워 있나. 다를 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복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래 그 당은 할머니들한테 표 많이 구하는 당이 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아니야 저희 당 50대 별로 20, 30대요. 잘못 알고 계신 거야. 복지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의료 쇼핑한다, 뭐 파스 받아다 다른 데 갖다 판다. 오죽하면 파스 받아다 다른 데 가서 팔겠습니까? 예? 오죽할 데 없으면 병원 와서. 아니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쇼핑하고 다니면 아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정부가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 해결할 때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와 연결되잖아요. 충분히 지금도 처벌할 좋습니다. 겁니까? 충분히 좋아요. 할머니 처벌할 거예요? 처벌해야죠. 그런 거는. 국민의 세금 갖다 이렇게 쓰는데. 국민의 세금 갖다가 파스 갖다가 팔아서 국민의 세금 갖다가 약을 돌아다니며 팔아고 그거 팔면 TV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요. 에이, 처벌해야 돼 그거는. 파스 하나 가져가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또 이렇게 논다 또 이런 식으로. 거기 특수활동비 안 써요 그러면? 네, 저희는 안 씁니다. 끼워주세요 빨리. 그 의료 아까 김세한 그 위원장님이 이제 산업화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민영화가 되면은 A라는 병원에는 좀 더 비싼 의료 장비 그리고 또 좀 더 그 수술이나 이런 걸 잘하는 의사들을 고액의 스카웃을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또 나나 내 가족이 이제 굉장히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저 병원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싼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될 수 있으니까 이 산업화 문제도 굉장히 좀 조심했게 그러니까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를 하면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계통이든 산업화가 돼야 발전되지 않는 건가요? 산업화를 박아버리면 발전이 되나 이게? 산업화는 꼭 의료 분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진료도 그렇고 그리고 수술하는 것도 다 로봇이 다 하잖아요. 이게 산업화지 그럼 뭐겠어요? 이게? 지금 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민영화야?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걸 다 개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지금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조금 이제 개념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산업화하고 민영화하고는 좀 그 개발 발전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수술하는 게 곧 산업화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뭐 이렇게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하는 쿠바 같은 경우는 맞아요. 멕시코 이쪽이래. 안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이 의료보험이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보험 아까 지적같이 여러 가지 어떤 민영 보험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장 크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의사의 책임 소재예요. 걔들은 뭐 하나 진단 내리려면 검사를 수십 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 나라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요. 우리나라가. 아이, 자, 드라마네. 가서 보면 심지어는 얼마 전 병원에서 그런 문제 나왔었잖아요. 뭐, MRI 찍으면은 환자한테 뭐 수당을 얼마 준다. 의사한테 뭐 CT를 찍으면 뭐 얼마를 준다. 무슨 약을 주면 뭐 얼마를 준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제도도 개선을 하면 복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 비교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아마 감기 환자가 왔는데 검사를 수백 가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이 가서 이제 진단을 할 때 검사가 필요한 진단인 경우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과잉 진단, 과잉 진료 이런 얘기가 과잉 처방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왔을 때 배가 아파서 갔는데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극단적 비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약 남용 많이 합니다. 감기 환자는 뭐 소화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영양제 많이 줘요. 약 많이 주는 데는 세세하게 다 따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민영화해야 된다. 얘기하기가 힘들죠. 예? 이 토론을 진행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지금 세 분의 공통적 생각은 그거 같아요. 뭐 어떤 정치적들도
의료가 좀 더 많은 복지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예산일 것이고 그 범위를 어디다 언제 얼마큼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각자 이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영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재원을 진보 쪽에서는 그래도 그 예산을 그쪽에 더 많이 우선순위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은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민영화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해서 그쪽에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저는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뉘앙스는 보편적이잖아요. 의료도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선택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그래요. 뭐 그 의료 부분은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서러울 때도 없고 그쵸. 그리고 정말 아파서 죽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없는 사회로 가는 게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지향점 같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들 중에 괜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었지 이게 꽤 아직도 잘 부족하다?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뭐 수가 체계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공병원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민간 병원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공공병원 비리 그 혹시 그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그 비리는 뭐 공공에만 있고 민간에는 없습니까? 근데 공공이 더 심하죠. 어떻게 공공이 더 심합니까? 따져보세요. 그 발언은 근거가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시니까 심하다라고 소견입니다, 하시면은 소견. 그쵸. 소송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소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적을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 자, 뭔 소리? 자, 주제를 이런 좀 얘기만 하면 눈빛이 넘어가죠. 쫑쫑해져. 자, 우리 오늘 다룰 주제가 좀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의료 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짧게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견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교육 부분 아까 급식 말고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수업료, 사교육비, 그리고 복지 관련해 갖고 각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저는 교육 분야만큼은 조금 보편적 가치를 좀 추구해야 된다. 다만 이것도 고등교육까지. 자, 말씀드리기 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웃었던 게 생활체육 뭐 이거를 활성화 예방하시는데 본인이 생활체육 관련된 일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고 그리고 저는 의료만큼은 보편적이 됩니다. 좀 이따가 또 저는 교육만큼은 보편적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웃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편집 다 해야죠. 교육 편집 안 할 거예요. 위험하네. 네. 그러니까 교육만큼은 고등교육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교육 겸 무상교육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금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죠. 해야 되는 생각이고요. 그 뒤에 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대학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 대학교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세계 글로벌 대학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대학들을 어느 정도 선발해서 그러한 대학에는 과감하게 더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도 지금의 교육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조금 교육의 커리큘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뭐 또 논의가 되겠지만 유럽식 교육, 미국식 교육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온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받아들이면서 조금 적절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의무교육을 하는 게 좋겠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차별을 두어서 경쟁력이 있는 곳을 더 많이 밀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대학별로. 무상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무상인데 대학은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그 예산 지원이 그렇게 많이 차등적이지는 않죠. 등급별로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국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선정되기 위한 그런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대학이 그런 식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이 좀 있고요. 제가 찾아본 제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학 등록금을 빌려서 썼던 돈을 갚게 하는 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괜찮다는 생각은 당장은 뭐 어쨌든 도입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 그런 식의 경쟁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경쟁들이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표로 어떻게 성과를 이렇게 순위 매김할 거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이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보고 현재 등록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반값 등록금 얘기가 계속 나온 건데 일단은 국가의 책임, 그다음 재단의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게 무상까지 갈 것이냐는 여러 가지 좀 제도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후에 이제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대학이 어떤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수준은 너무 높고 너무 높다. 그래서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함께 좀 대학의 위상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위원장님 말에 좀 덧붙이자면 좀 교육만큼은 정말 이제 무상으로 보편적 복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업료 아예 내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수업료 부담 때문에 지금 뭐 신용불량자라든가 그리고 또 돈을 벌어도 또 갚게끔 내고 자기의 어떤 여유자금도 없고 또 거짓말하니까 목이 잠기는 거 아니야? 아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질 좋은 교육이라든가 보다 더 확대된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식으로 좋은 양질의 어떤 그런 그 사회인으로서 거듭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 사회적 출발 그 선상이 틀려져 보여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육만큼은 빨리 하루빨리 보편적 복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 그럼 생각합니다. 김태형 부위원장이 지금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 대학교까지도 수업료를 무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좀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좋죠. 바람이 네, 있는 거고요. 더 좋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어쨌든 대학을 나와야 이게 뭔가 평등해진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사회를 우리가 설계하고 목표로 한다고 하면 대학을 선택해도 되는 어떤 자신의 뭐 직업이나 이런 거 목표에 따라 선택해도 되는 단계가 오면 그것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학에 대해서 교육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대학에서부터는 국가가 경쟁력 있는 이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교육까지는 경쟁을 시키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입시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기 때에서부터 오는 이 사고가 사회에 진출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교육까지는 순수한 학문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에 올라간다면 대학에 가서는 내가 학문 쪽으로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그 학문에 가서 경제적인 분야 아니면 우리나라를 더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산업 분야에 내가 투신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직접 직업을 선택해서 갈 건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만약에 학문을 전진해서 해야 될 분야의 대학에 학생들이 간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등록금 면제를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도. 왜? 그러한 학생들이 누군가의 경쟁을 통해서 한다면 진정한 학문, 순수 학문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대학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산업에 대해서 경쟁하고 또 이걸 배운 사람이 국가의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견인처를 할 수 있다면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기자재와 좋은 연구 논문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죠. 또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좋은 직장에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등록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말씀에 어폐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경쟁하지 말아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가고 근데 선도대학을 만들면 그 선도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도대학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특성화대학이라는 표현을 카이스트 같은 좋겠습니다. 경우에는 거기도 뭐 특성화된 대학인데 거기 공부 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교육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인간이 추구해야 될 행복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경쟁 위주로 서열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사실은 사람은 그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든 적게 버는 직업이든 본인의 삶의 만족도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그 경쟁을 위해서 사교육도 많이 조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교육비 쓰는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아마 학원비가 더 비쌀 거예요. 한두 과목을 배우는 게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인적 자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좀 이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게 했어요. 자원은 어떤 걸 투입해 갖고 결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모되는 그런 걸 갖다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복을 아니 또 추구하는 말을 또 그렇게 풀이를 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한 자원으로서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시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교육 인적 자원부도 있었잖아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있었죠. 이게 너무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사회에서 모르게 과정 없이 그냥 보편화돼 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매일 뭐 그게 또 경쟁 인적 자원을 먼저 쓰기 시작한 데가 또 새누리당도 아니에요. 이게. 열린우리당 예, 때 예, 예. 예, 아니 무료로 하자니까 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무료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런 인식 개선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대학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아까 김태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외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런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구조는 운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외울 수 있는 그 뇌가 발달한 사람이 성공하는 구조 그거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까지는 최소한 그걸 없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같이 발달하고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평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나 이학 계통의 부분이잖아요. 또 여기에 우수하게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학생들은 고등교육부터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본인의 적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자. 네. 그런 부분이지 과거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이러한 알겠습니다. 방식을 얘기하는 게 저 아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얼마 전에 EBS 다큐 5부작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중국 교사 영국에 가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중에 중국 교사한테 다 반해요. 그냥 다. 학부모, 학생 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이 세 명의 어떤 호비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추 많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카드 던질게요. 오늘 얘기 중에 주거입니다. 주거. 우리 아까 주거 얘기 나왔죠. 그 주거는 되게 그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개발도 있고. 여기 혹시 다들 개인이 집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세요 혹시? 자가? 집이 저 와이프도 있으시고. 있고 저도 있습니다. 네, 있으시고. 네, 자가 있습니다. 와이프 집에서 삽니다. 아, 네. 그럼 혹시 토지, 땅 이런 뭐 대지나 임야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시고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땅에서 뭐 개발된다 우리 뭐 공원 일몰제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뭐 어렵다 가장 이거. 이제 가장 원초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연 그 땅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를 최초에 누가 인정을 했냐는 거죠. 최초에는 없었을 건데 주인이 아무도 이제 그런 것까지 돌아가면서 과연 이게 세습이 되는 게 정당한 거냐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주거에 대한 복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자꾸 PD님을 제 편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땅의 주인이 원래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인이 생겼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겼는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2년 우리나라 2년 전월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5년까지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지만 임대주택 비율도 너무 낮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땅과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 땅에 대해서 뭔가 수익이 나오는 구조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로 받는 수익들 중에 대부분을 과세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저 불행하게도 자본주의의 모든 이제 돈은 토지로 귀결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 잠시 통영을 갔다 왔는데 통영에도 박경리 그 작가님 그 묘소가 있어요. 고향이기도 하고 토지라는 그 책임기가
갑자기 또 이 생각이 왜 나지? 그 공개념 얘기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이제 땅 때문에 얼마나 그 땅 갖고 얼마나 오역의 역사도 많았었고, 또 그리고 같은 민족 간의 어떤 그런 계급에 다 이 땅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났는데, 어떤 그런 소득의 재분배를 해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또 이제 땅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걸 너무 막아버리면 또 이게 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야지. 그 인류의 본성 자체가 땅 따먹기 그게 제일 큰 뭐 본인들의 욕망을 채우는 거였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전쟁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은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 땅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생산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 뺐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보면 그 땅,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재산이 증식되는 이런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것들에 대한 열정을 투입해서 페이를 받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통해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부분들만큼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남한만 해도 여기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땅 한 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그 재산 불리는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이 생길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불안함이 나중에 우리 경제에 이어지는 이런 파급 효과에도 우려한 부분들이 미칠 수 있다. 지금 우려가 돼 있고요. 대한민국 부채, 가계 부채 70-80%가 이제 그 집인데요. 근데 이제 집을 대출 받을 때 집에 대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느 날 뚝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은 다 이거 어떻게 돼요?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초래한 게 뭐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가계부채가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계속 해왔던 거지. 네, 근데 특히 더 증가율이 심해졌었죠.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이유로. 자, 다시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주제인 복지로 넘어와서 주거 복지입니다. 주거 복지. 그러면은 지금 김윤기 위원장님,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님 입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김세한 국민의당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토지 자체가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나 아니면 그 부당한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는 조금 시장에 맡겨놨으면 좋겠어요. 네, 김태형 바른정당 부위원장께서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시장에 그 주거 아파트나 뭐 이런 거는 부동산을 좀 맡겨놔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이제는 2018년 지방선거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폴리티션 애너토미. 더불어민주당 김창관 대전서구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과 함께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봅니다. 지금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에 꼽사리를 끼신 김세환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처음이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요. 어디에 끼어들어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또 충청도 오리지널 사람이어서 제가 좀 행동이 굼떠가지고 여기 다 오리지널 충청도 아니에요?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칠 건데 끝으로 각자 한 마디씩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어떤 진단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김태형 부위원장님. 진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뭐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앞으로 잘 해 나가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해야 된다. 네, 잘해야죠. 네, 그 김세환 국민의당의 위원장님. 네, 일단 복지라는 개념은 사회적 취약계층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한테 부자인 사람들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형편이 좋던 나쁘던 아니면 부자든 아니든 간에 국가가 재정이 좋든 나쁘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고 굉장히 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아마 해당하는 그런 정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어떤 돈을 어디다가 잘못 쓰기 때문에 복지에 오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선별해 주셔야만 이것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국민의 시선으로 그걸 잘못 들어가는 재정을 바로 잡으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시선을 좀 갖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은 마지막 멘트 감사드리고요. 복지 누수를 줄이자는 얘기인가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정의당. 제가 지난주에 유성에 있는 연구원에 한 곳 다녀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데래요. 그래서 독일에 뭐 어디를 벤치마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5년짜리 7년짜리 계약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있고 이게 복지제도가 잘 되면 사회에서 받는 월급이잖아요. 이게 유럽 같은 데는 40-50%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급여 뭐 이제 재교육 뭐 그리고 그 버틸 수 있는 기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복지들이 다 되기 때문에 5년이고 7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다른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어디 한 군데 한 분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전반을 잘 들여다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계속 OECD 가입했다고 하는데 평균 수준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뭐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더 밀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도 있는 만큼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과세 중복지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끝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사안이나 그런 의지를 정말 잘 실천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 예, 국민들도 다들 말 많아. 예, 국민들도 복지만 되면 세금 더 내겠다고 하는 게 60% 70% 됩니다. 이거 증세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들 잘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세환 그 위원장님의 고정 출연 여부는 방송 끝나고 방송 올라간 다음에 그 청취자 의견하고 가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개편 전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셨던 강신철 교수님께서 모델 업계에 진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는 모델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